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요즘 꽤 유명세를 탄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질 듯 합니다. 바로 리춘희 아나운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연을 전해주신 리은별 씨는 리춘희를 보며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고 결국 아나운서가 되어 리춘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절해 보이는 듯했던 리춘희는 은별 씨의 입지가 커질수록 끔찍한 만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치심까지 느끼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껴지자 결국 살기 위해 가족들과 탈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은별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사연을 통해 대체 리춘희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수치심까지 느끼게 된 것인지 그녀의 끔찍한 민낯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리은별이라고 합니다. 이번 뉴스에서 리춘희가 대본을 잘못 읽은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쌤통이라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 또한 한때 아나운서로 일을 하며 리춘희에게 정말 말 못할 일들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서 치가 떨리고는 했는데 역시 인과응보라고 자신이 한 일은 되돌아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용기가 생겨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큰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만큼 여러분도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꽤 잘 나가는 아나운서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리춘희의 영향도 있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리춘희의 열정적인 뉴스 진행을 보며 자랐거든요. TV 앞에 앉아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젠가는 저도 저런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꿈꿨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거울 앞에서 발음 연습을 하고 그 노력 덕분에 리춘희가 졸업한 평양연극영화대학 배우과의 수석으로 입학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들어온 예쁜 외모 때문도 있었겠지만 저의 노력이 더 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기 수업, 발성 훈련,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제 꿈을 잊지 않았어요. 졸업할 때쯤 드디어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조선중앙TV의 신입 아나운서 선발 공고를 보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밤새 지원서를 쓰고 또 썼죠. 제 열정과 능력을 모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만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선발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묻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우리 은별이가 해냈구나 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꿈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입사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방송국에서 우연히 리춘희 선배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 우상이자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이유인 그분이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리춘희 선배님은 따뜻하게 저를 격려해 주셨고 그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심지어는 눈물까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남아 발음 연습을 했고 선배들의 뉴스 진행을 유심히 관찰하며 배웠죠. 특히 뉴스 원고를 분석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했죠. 리춘희 선배님은 그런 저를 눈여겨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선배님이 제게 다가오셨거든요. 은별동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 내가 조금 도와줄까? 그 말씀에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리춘희 선배님은 종종 저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발음 교정부터 시작해서 뉴스 전달 방식, 카메라 앞에서의 자세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죠. 은별아, 입모양을 조금 더 크게. 그래야 시청자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 긴장하지 마. 내가 편안해야 시청자들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언들이 저에겐 정말 소중했고 꿈만 같았습니다. 리춘희 선배님의 이런 따뜻한 지도 덕분에 저는 확실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제가 실수했을 때도 질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조언해 주셨죠. 은별아,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야.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격려의 말씀이 저에겐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말 저녁 뉴스의 앵커로 발탁된 거예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죠. 첫 방송 날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합니다라는 신호와 함께 이상하게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리은별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제가 태어난 이유를 깨달은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인기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차세대 리춘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죠.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질수록 책임감도 커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급격한 성공이 계속되면서 때로는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리춘이 선배님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선배님은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셨으니까요. 은별아, 넌 할 수 있어. 내 재능을 믿어. 라고 말씀해주실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스튜디오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국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지도자님께서 오신대.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긴장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복을 빼입은 경호원들이 방송국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사실임을 깨달았죠. 복도를 지나는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혹시 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더욱 긴장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제가 뉴스를 진행하는 스튜디오에 들어온 거예요.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김정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을 때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줄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뉴스를 진행했어요. 평소보다 더 또박또박, 더 열정적으로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표정 관리하느라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김정은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리은별입니다. 지도자님. 은별 동무. 자네 재능이 아주 뛰어나군.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게 될 걸세. 내가 계속해서 지켜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저를 칭찬하다니.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꼈어요. 마치 어깨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방송국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 선배들은 더 친절해졌고 후배들은 더 공손해졌죠.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당과 군 주요 행사의 단독 아나운서로 발탁됐습니다. 이건 정말 큰 영광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따랐어요.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정도였죠. 이런 성공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책임을 맡게 됐어요. 때로는 그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죠. 나는 할 수 있어, 리은별. 넌 특별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제 인기가 높아질수록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리춘희 선배님의 태도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미묘한 차이였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방송 직전에 갑자기 대본이 바뀌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엔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혹시 고의일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생방송 5분 전에 대본이 완전히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리춘희가 저에게 다가와 대본이 바뀌었다며 새로운 대본을 내밀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당황스러웠죠. 손에 든 종이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했죠. 빠르게 대본을 훑어보며 내용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다행히 방송은 무사히 마쳤지만 그 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게다가 의상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직전에 갑자기 옷에 얼룩이 묻어있다거나 단추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생겼죠. 한 번은 생방송 10분 전에 옷이 커다랗게 찢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 모든 게 리춘희의 짓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죠. 제가 먼발치에서 봤는데 리춘희가 제 의상실에서 나왔었거든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다행히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급하게 수선해 방송에 나갈 수 있었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방송 내내 찢어진 부분이 다시 벌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방송국에 올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거렸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리춘희 선배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선배님이 저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선배님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죠. 이런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리은별, 넌 할 수 있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을 되뇌면서 제 눈빛이 조금씩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건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시련들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제 인생의 전환점은 어느 화창한 봄날에 찾아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온 도시를 감싸던 4월의 어느 날이었죠. 방송을 마치고 분장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데 리춘희 선배님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셨어요. 은별아, 잠깐 시간 있니? 선배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은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배님은 주변을 한번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고위 간부들의 비공식 모임이 있는데 내가 내 자리를 하나 마련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뛰는 듯 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모임이었으니까요. 선배님은 제 반응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내 방송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자리에서 인맥을 쌓아야 앞으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마련한 거니까 꼭 같이 가자. 선배님의 말씀은 마치 큰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느껴졌죠. 그래도 저는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꼭 가겠습니다. 선배님이 나가신 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죠.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초대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기쁨에 들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밤새 뒤척이며 어떤 옷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 저녁, 설레는 마음을 안고 리춘희 선배님과 함께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고급 식당 앞에 서자 갑자기 긴장감이 몰려오더군요.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고 심장은 마구 뛰었죠.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호화로운 내부 장식과 정장 차림의 고위 간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하자 갑자기 제가 너무 어려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죠. 그러자 리춘희 선배님이 제 팔을 살짝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은별아. 넌 잘 알 거야. 선배님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간부들은 웃으며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저의 뉴스 진행을 칭찬해 주셨죠. 은별 동무, 자네 목소리가 정말 듣기 좋더군. 앞으로가 더 기대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인정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해지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그때 한 간부가 제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은별 동무,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주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순간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나운서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어서.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리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어쩔 수 없이 그 간부 앞으로 가 술병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 병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그렇게 술을 따르고 나서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까 술을 따르라던 그 간부였어요. 은별 동무, 우리랑 더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저에게 가까워진 그의 숨결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 안 돼.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팔을 누군가가 꽉 잡았어요. 고개를 돌리니 리춘희 선배님이었죠.
선배님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은별아, 선배님이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이게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거절하면 내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선배님, 제 꿈의 길잡이셨던 분이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다니.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옆에 방으로 옮겨져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죠. 정말 고통스러웠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제 꿈, 제 미래, 제 존엄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 제가 꿈꾸던 미래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과 함께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어두운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몸이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 배신감, 분노,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내가 꿈꾸던 세상이 이런 거였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송 중에도 자꾸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집중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리춘희 선배님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분이 저를 그런 상황에 밀어넣다니. 방송국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선배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셨죠. 오히려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려 하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 호의마저 두려워졌죠. 은별아, 이번 주말에 또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선배님의 말씀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죄송해요, 선배님. 이번 주말엔 집안일이 있어서 라고 둘러댔어요. 저의 거절에 리춘희 선배님은 기분이 나쁜 듯이 그래 라며 돌아섰습니다. 점점 더 저는 리춘희 선배님을 무서워하고 되었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렸어요. 그 모임 이후 제 방송 실력이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결국 김정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제 방송을 직접 보러 왔어요. 리은별 동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를 않는군.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행사의 진행을 맡아주게. 그리고 김정은의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국가 주요 행사의 단독 진행을 맡게 됐고 제 얼굴이 들어간 포스터가 평양 곳곳에 붙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길에서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제 팬클럽까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이런 성공이 계속될수록 저는 이제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리춘희 선배님의 태도가 점점 더 악랄해지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에 작은 만행들이 아니었어요. 아예 제 의상을 자신이 입고 진행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다른 여분의 의상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은별아, 미안해. 실수였어. 리춘희 선배님의 거짓말 같은 사과를 들을 때면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전 아나운서 의상에 맞지 않는 평상복을 입고 진행을 해야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은근히 저를 따돌리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중요한 방송에서 제외되는 일도 잦아졌어요. 한 번은 생방송 중에 제 마이크가 갑자기 꺼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리춘이겠죠. 은별 씨, 오늘 뉴스는 김 아나운서가 진행하게 됐어요. 은별 씨는 다음 기회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미소 지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이제는 그냥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김정은의 총애를 받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국 영화를 몰래 본다느니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느니 하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문들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매일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죠. 하지만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방송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괴리감에 제 마음은 점점 더 찢어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방송국의 카메라맨인 박철우가 저에게 은밀하게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유일하게 제가 믿을 수 있는 친구였죠. 은별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철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방송국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철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별아, 조심해. 리춘희 선배가 너에 대한 거짓 증거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내가 반국가적인 내용의 편지를 한국에 보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더군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리춘희 선배님이 그 편지를 보이부에 보내려 한대. 이번엔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철우의 말에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인생이, 아니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 결심은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죠. 제 앞에 놓인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탈북이었죠.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부모님과 동생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꼭 드려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탈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어떻게 그런 말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은별아? 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국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리춘희 선배가 저를 고위 간부들의 모임에 데려갔던 일, 그곳에서 겪은 수치스러운 경험,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된 방해와 협박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지옥이 됐어요. 제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방송 직전에 대본이 바뀌고 의상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제가 외국 영화를 봤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제가 김정은 동지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리춘희의 질투와 방해가 더욱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우가 알려줬는데 리춘희 선배가 제 이름으로 된 가짜 편지를 만들어 한국에 보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국가적인 내용으로 말이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거예요. 이야기를 마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동생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은별아, 정말 그렇게 해야 하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위험해요. 리춘희 선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해요.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미칠 거예요. 또 계속해서 있는다 하더라고 이 만행은 더욱 더 심해질 거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동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나도 같이 갈게. 우리 가족은 함께여야 해.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죠. 그래, 함께 가자. 한 사람이라도 남는다면 그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어떤 결정이든 함께 해야 해. 그 말에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렵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가족과 함께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죠.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은밀하게 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모아야 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탈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옷, 약간의 식량, 그리고 최소한의 현금. 이 모든 걸 모으는 동안 우리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들키면 어쩌지? 가다가 잡히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혔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새벽녘, 우리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각자의 일과를 시작하는 척했지만 가방에는 탈북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죠. 친구 철우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하면서 우리의 고향 평양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철우가 알려준 브로커는 약속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죠.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를 타고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여러 번 검문을 받았지만 다행히 제가 유명 아나운서라는 점이 도움이 됐어요. 가족 여행 갑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대부분의 군인들은 우리를 보내줬죠. 하지만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자체로 안전을 보장받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턴 걸어가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지도와 약간의 식량, 그리고 중국 돈을 건네주었죠.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에요. 그 후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우리는 조심스레 강가로 향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달빛 아래 반짝이는 두만강을 보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강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거셌어요. 옷이 젖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뒤돌아볼 순 없었어요. 앞만 보고 헤엄쳤죠. 아버지가 동생을 업고 저는 어머니를 도와 건넜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의 입에서는 계속 이 말이 흘러나왔어요.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겨를도 없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추격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탈북 생활이 제대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숨어있다가 밤에만 이동하는 날들이 계속됐죠.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추위에 떨며 산속을 헤맸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고 길을 잃어 절망에 빠지기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서로를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생이 울 때면 우리 모두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고 부모님이 지치실 때면 저와 동생이 나서서 힘을 북돋웠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태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우리 가족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탈출에 성공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하늘 위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 가족,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얼떨떨했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공항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우리는 먼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경로,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로 일했던 경험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죠.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조사관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3개월 동안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나만의 문화와 생활 방식 등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죠. 하나원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을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북한에 두고 온 친구들과 동료들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옆에 있어 큰 힘이 됐죠. 3개월의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우리는 드디어 실제 남한 사회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가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죠.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가전제품들이 우리를 반겼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억양이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많았죠. 특히 저희 부모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취업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름 유명 아나운서였지만 여기서는 그저 탈북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방송국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억양 문제와 배경 지식의 부족이 주된 이유였죠.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한 탈북 청소년 지원 센터의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들은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했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제가 가진 방송 경험을 살려 탈북 청소년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아나운서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 중 누군가가 실제로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 꿈을 위해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만의 방송 기술, 최신 트렌드, 그리고 표준 한국어까지 배울 게 정말 많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저소득층 친구들을 위한 저렴한 아나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우리 학생 중 누구도 아직 실제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가끔 북한에서의 제 모습을 떠올릴 때면 감회가 새로워요. 그때 저와 지금의 제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더 행복해요.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 그리고 제가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북한의 특수부대 참모장이신 아버지를 설득해 탈북한 리유나 씨의 사연입니다. 유나 씨는 북한에서 잘 살기로 유명한 특권층이었지만 뒤늦게 알게 된 북한의 진짜 현실을 알아버리고 이런 지옥이 따로 없다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노예와 권력자만 존재한다며 그런 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치를 떨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유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유나입니다. 북한 특수부대 참모장이신 아버지 리혁준의 딸로 태어나 엘리트 가문의 혜택을 누리며 자랐어요. 평양 중심가의 넓은 아파트, 풍족한 식탁, 그리고 주변의 부러운 시선들. 이 모든 것이 제겐 당연한 일상이었죠.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했고 그 덕에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도 자연스럽게 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왜곡된 현실인지를.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엄격하면서도 부하들을 아끼는 존경받는 지휘관이셨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항상 위험 있고 근엄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보이는 따뜻한 미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북한에서 명문대로 손꼽히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녔고 제 애인 최동주도 북한 군대에 입대한 상이라 북한의 군대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동주가 입대하던 날 저희는 평양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꼭 돌아와 라고 말했죠. 동주는 씩씩한 척 웃으며 걱정 마, 금방 돌아올게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바뀌게 될지. 어느 혹한의 겨울, 특수부대가 극한의 월동훈련에 돌입했어요. 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이번 훈련이 중요하다. 며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셨죠. 저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훈련 중에 아버지께서 충분한 방한 장비도 없이 떨고 있는 어린 병사 철수를 발견하셨습니다. 상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장갑조차 보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완전 얼어버린 얼굴, 덜덜 떨리는 손. 철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고민에 빠지셨어요. 규율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하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대요. 결국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장갑을 철수에게 건네셨습니다. 철수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부하를 위해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동시에 왜 우리 군인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왜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더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추위는 사그러들 기세가 없었고 장갑을 부하에게 내줬던 아버지의 왼손은 심각한 동상에 걸리고 말았어요. 고통을 참으며 임무를 마치셨지만 결국 11호 군병원으로 후송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저는 아버지의 부재로 너무나 불안했고 그때 처음으로 군대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병원에 문병 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위험 있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의 왼손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냄새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 체제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정말 이게 최선의 삶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왼손은 절단됐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신론 국가였지만 그때는 누구라도 아버지를 구해주길 바랐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혁준 동지의 왼손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아무도 아버지를 제때 치료해주지 않았을까?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상부에서는 쓸모없는 자는 필요 없다 며 아버지를 좌천시켰어요. 그들의 냉정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죠. 더 큰 비극은 아버지가 장갑을 양보했던 철수마저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철수를 이해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스스로 놀랐죠. 탈북이라니 그건 반역행위였는데? 상부는 이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리며 그를 반동분자로 낙인 찍었어요. 리혁준은 군대 기강을 무너뜨리고 부하의 탈북을 방조했다. 능거짓 누명을 씌웠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저는 처음으로 우리 체제에 의문을 품게 됐어요. 아버지의 희생과 충성심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죠.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좌천 후에도 여전히 체제를 믿으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조국을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굳건한 신념이 존경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신념이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급격히 변했어요. 엘리트 가문의 혜택은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죠.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 동정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교수님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리던 수군거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게 된 거죠.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흐느끼며 울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죠. 언젠가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거짓인지를,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저를 얼마나 큰 혼란에 빠뜨릴지를. 그때 저는 그저 열심히 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죠. 아버지가 좌천된 후 우리 가족의 지위도 함께 하락했어요. 다행인 건 대학 입학이 취소가 되었다거나 하진 않은 거예요. 저는 가까스로 대학 학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부심 넘쳤던 김일성종합대학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제는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예전에는 당당하게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고통의 행군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여정이 방문해서 모범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해 단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의 주름을 꼼꼼히 펴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혹시라도 김여정 동지를 가까이서 뵐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보이부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죠. 행사가 시작되고 김여정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모두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녀의 모습은 정말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우아한 걸음걸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그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될 줄은요. 김여정의 연설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우연히 김여정의 사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죠.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새로 김여정의 모습이 보였어요. 김여정은 수행원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자세히 보았어요. 가방에는 샤넬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못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나만 드라마를 볼 때 몇 번 껴서 봤는데 분명 그때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았어요. 샤넬이 엄청 비싼 외국 브랜드라고 했는데 김여정이 그걸 들고 있다니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광택나는 가죽에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 가방의 값어치는 아마도 우리 가족의 몇 달치 식량과 맞먹겠죠. 그리고 그녀는 값비싼 화장품으로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화장을 고치기 위해 꺼내놓은 화장품들은 놀랍게도 모두 남조선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와 오휘의 제품이 늘어서 있었는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우리 같은 일반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사치품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지도자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주민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 걸까? 게다가 왜 하필 우리가 적대국이라 부르는 남한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광경을 본 후 저는 어떻게 화장실을 다녀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행사장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리설주의 충성 교육 특강이 열렸어요.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경건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리설주가 등장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리설주는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을 강조하며 국가를 위해 김정은 장군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밤낮 없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뜻을 받들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가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와 제가 보고 경험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특강이 끝나갈 무렵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리 준비된 듯한 찬양의 말들을 늘어놓았죠.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리설주의 눈이 저에게 향했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령님 가족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주민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이 질문에 강당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리설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문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냈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죠. 리설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수령님 가정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도 수령님은 인민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어요. 그것은 분노? 아니면 당혹감?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눈빛이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 당위원회에 소환됐어요.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당위원장의 표정은 험악했어요. 유나 동무, 어제 리설주 여사의 특강에서 한 질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제 질문이 반동적 사상으로 간주되어 엄중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당위원장은 계속해서 저를 질책했어요. 동무의 그런 생각은 우리 당과 수령님에 대한 모독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과의 연결고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제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누가 저의 말을 엿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학교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동료 학생들은 저를 피했어요. 한때 친했던 친구들조차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체제의 실상과 모순에 대해 더욱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혼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정말 이게 최선의 삶인가?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감고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변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대화, 거리의 풍경,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몰래 외국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세상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렇게 조금씩 저의 세계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척하면서 실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역사, 우리가 믿어온 체제,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죠. 그리고 제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애인 동주가 휴가를 나와 만났는데요. 평양 시내의 한적한 공원에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멀리서 동주를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동주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거든요. 동주의 손이 다 부르트고 동상이 걸린 게 보였어요. 한때는 섬세하고 부드러웠던 그의 손이 이제는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군복은 헐렁해 보였고 그의 모습에서 피로가 물씬 풍겼죠. 동주야,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주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묻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주는 군대의 실상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충격이었죠. 웬만히 아픈 게 아니면 절대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고열로 쓰러진 동료가 있었어. 동주가 말했어요. 하지만 군의관은 그저 꾀병이라며 돌려보냈지. 결국 그 친구는 폐렴으로 사망했어. 동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음속으로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 해야 했죠. 동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겨울에도 제대로 된 장갑 하나 없이 훈련받는 모습,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병사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죠. 제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물었죠. 동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다들 이렇게 살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해. 말했다간 큰일 나니까.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얼마나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도 불합리한 상황에 항의할 수도 없는 현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동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매일 누군가가 쓰러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래. 하지만 상관들은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이라는 걸요.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동주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걸까? 라고 물었죠. 동주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했죠. 누군가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유나야, 동주가 조용히 불렀어요. 넌 어떻게 지내? 학교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동주에게 말해야 할까? 그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여정의 사치품, 리설주 특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 제가 겪은 감시와 고립,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동주는 묵묵히 들어주었죠. 그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교차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유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동주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동주야.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희생, 동주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하기 힘들어졌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대신 제 머릿속은 온통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찼어요. 때로는 수업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서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들과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믿는 것들이 모두 거짓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제 생각을 털어놓을 수 없었죠. 한편으로는 동주가 걱정됐어요. 군대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을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죠.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검열 때문에 조심해야 했어요. 결국 아무 내용 없는 형식적인 편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죠.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집에서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죠.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한 책을 발견했어요. 그건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책이었죠. 호기심에 그 책을 펼쳤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책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이게 진짜 세상의 모습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 책 속에서 묘사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죠.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손전등으로 책을 읽었어요. 그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누군가 발견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설렘도 컸어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순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의문스럽게 느껴졌죠. 우리가 배워온 역사, 우리가 믿어온 이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걸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더욱 고립감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작은 불씨 같은 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같은 거였죠.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었음을 깨달은 저는 이 실상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심을 하던 날 밤, 제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죠.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목숨을 건 탈북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먼저 군대의 열악한 실상을 담은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주에게 몰래 연락해 군대 내부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 동주는 망설였죠. 유나야, 그건 너무 위험해. 들키면 우리 모두 큰일 나. 하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동의해 주었어요. 며칠 후 동주가 보내준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펼쳤어요.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마른 병사들, 녹슨 총기들, 무너져가는 막사. 그 모습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 믿기 힘들었어요. 다음으로는 일반 주민들의 생활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시장을 다니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배급소 앞에서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사람들,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노인들.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증거를 모으는 동안 매 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행동을 의심하지는 않을까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 보이부 요원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입술은 일자로 다물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치셨죠. 유나야, 그게 무슨 불경한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내가 어떻게 널 키웠길래 이런 배은망덕한 생각을 하는 거냐?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조국을 버릴 수 있느냐? 난 평생을 이 나라에 바쳤다. 내 할아버지도 그 윗대로도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어. 아버지의 눈에는 애국심과 자부심, 그리고 동시에 깊은 상처가 보였어요. 좌천당하고 버림받은 후에도 여전히 나라를 믿고 싶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께 제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귀를 막으시던 아버지도 조금씩 제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셨죠. 특히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동주가 찍어준 군대 내부 사진들을 보시고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죠.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을 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이냐? 그 순간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본 적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상처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유나야, 탈북은 너무 위험해. 우린 죽을 수도 있어.
내 앞날이 창창한데 내가 어떻게 널 그런 위험 속에 빠뜨릴 수 있겠니? 아버지의 말씀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죽든 탈북하다 죽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린 떠나야 해.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봤어요. 그동안의 혼란과 고뇌가 결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힘들 거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앉아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죠.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니?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탈북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국경을 넘기 위한 경로를 찾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으고 모든 과정이 목숨을 건 도박 같았습니다. 매 순간 들킬까봐 두려웠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드디어 탈북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어릴 적부터 자랐던 이 공간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순 없었어요.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으며 국경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여러 번 검문소를 지나야 했죠. 매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지휘 덕분에 큰 의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조국을 떠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미 돌이킬 순 없었으니까요. 강을 건너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물에 몸이 떨렸고 언제 총소리가 들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계속 전진했어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우리는 계속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나 중국 공안에 붙잡힐까봐 항상 조심해야 했죠.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돈도 없고 때로는 한국으로 가는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를 얻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 발을 놓은 순간 아버지와 저는 부둥켜 울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를 조사했어요. 왜 탈북을 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을 내밀며 대답했어요. 거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노예들과 욕심 많은 지도자가 있는 지옥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은 탓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수능을 볼 수 있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를 만끽하며 평범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평온한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언론 정보학을 배우고 북한의 실상을 전하고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을 그 비극에서 구하는 것에 일조하는 그런 기자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